구독, 좋아요.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예, 반갑습니까? 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그냥 좀 더워서 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뭐 더워서 좀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고 요즘 러브버거가 이렇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공원에서 한번 벤치에 앉았을 때 네. 봤다 벌레가 있어가지고 두 마리가 붙어 있네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손가락 탁 튕겼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이제 요즘 뉴스에 나오는 러브버거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얘들끼리 한번 붙으면은 2, 3일 계속 붙어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러브버거라고 부르는데 그 영상 보셨죠? 그 네. 인천에서 계양산. 계양에서 네. 진짜 그 너무 인천 계양으로 갔네요 또. 그러니까 희한하네. 맞네. 인천 계양으로 다 모여 있네. 뭔가 이제 예. 신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중국 산동 쪽에서 온 것 같다는 얘기가 있죠. 유전자 분석을 하니까 제일 근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택배에 실려왔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겠네요. 배나 또 짐꾼 배나, 짐, 예. 와서 인천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은평에서 한참 유행을 하다가 이제 확산됐는데 가장 많은 지역이 인천 계양. 이재명이 떠나니까 인천 계양으로 갔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뭔가 희한하네. 자연의 질서가 참 오묘합니다. 이재명 떠나니까 러브버거 다 인천 계양에 모여 있다. 야 참. 예, 익충이라고 그럽니다. 뭐 수컷은 한 2, 3일, 3, 4일 살다 죽고 암컷은 한 일주일 정도 산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방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방역을 하면 다른 또 이렇게 생태계 교란이 생길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다더라고요. 생태 교란 얘기도 한 사람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게 이제 까치라든가 뭐 까마귀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이 먹는다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놔두면 이제 질서 잡힌다 얘기하는데 이제 그 러브버거가 산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벌레를 먹으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라든가 까치애들이 쟤를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 쓴맛이 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아직 그리고 저놈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외래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못 보던 놈이라. 그렇죠. 오랫동안 있었으면 저게 먹이라고 인식을 하고 잡아 먹을 건데 지금 먹이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이제 긴가민가한 상황인 거고 한번 맛을 봤더니 좀 쓰단 말이야. 쓰면은 이제 그 쓴맛에 적응하는데 또 시간 또 걸릴 거예요. 그러면 개체수가 확 늘어날 건데 그 시민들을 보기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제 혐오감도 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그린피스 이제 한국 지부 있는데 한국 지부 그린피스 대표가 중국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이제 방역하면 안 된다.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다라면서 서울시 의회에서 앞에서 현수막 두고 얘기했었는데 글쎄요 그 이제 그린피스 활동하신 분이 저걸 잡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하필 주도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적 해석도 이제 가미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중국 벌레가 들어와서 한국 사람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불편 느끼면 그게 해충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 방치하도록 놔두는 거 혹시 그렇게 오해 살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예. 유재석 방송에 어이구야, 저봐요. 저 국립생태원 관계자가 나오셔서 여러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충이란 말이 그래서 이제 알려졌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좀 먼저 알려드려서 지금 사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참 끔찍하더라고요. 계양산 정상에 가보니까 뭐 그냥 러브버거의 그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데 저 밑에도 그러네요. 뭐야. 저게 아마 계양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렇게 뭐 저게 이제 수십만 마리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렇게 또 저게 장기간 살진 않고 한동안 살다가 죽고 대략 초여름에 나왔다가 한 2주 정도 한 다음에는 이제 되게 또 사라진다고 하고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해충인지 익충인지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확실한 해충은 있죠. 정치적 해충. 예, 있습니다. 정치적 해충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조국당으로 해충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적 해충인가요, 조국당? 예, 왕해충입니다. 왕해충. 네. 예. 조국당이 지금 공격을 다시 재차 공격을 하기 시작했나요? 네. 봉욱 민주당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지금 거칠게 공격하면서 비난하는 걸 공개적 입장을 밝혔는데
조국이 이제 옥중 편지도 좀 공개를 했어요. 지금 조국당 행보 일단 어떤 의미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세요? 저는 이 조국당에서 지금 뭔가 지금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이제 자기들 생각에는요 이런 네.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안 냈지 않느냐. 안 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쨌든 도움 받은 거 아니지. 어쨌든 도움 받은 거죠. 후보를 냈으면 좀 표를 몇 퍼센트라도 표를 가져갔겠죠. 한 2, 3%라도 이제 그랬을 건데 어쨌든 후보를 안 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 표가 전부 다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갔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청구서를 내밀면서 어쨌든 그렇다면 조국 지금 혁신당의 상징적인 인물은 조국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조국 전 대표가 편지를 보냈어요. 야야, 내가 보기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야, 너네가 한번 얘기 좀 해봐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봉옥 이제 민정수석과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이제 딱 언급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편지 내용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측을 약간 한 것 같아요. 조국 이제 27일 날 이 편지를 처음에 작성했다 그러는데 편지가 공개됐네요. 저거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 편지에 보면 27일 날 썼다 그러는데 그 편지에 쓴 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부 인사를 노리고 수사 기소했으나 무죄라든가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 책임졌던 검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사건들 뭐냐? 이제 김학의 출금 금지라든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폐쇄 결정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송철호라든가 이제 황운하 이런 분들이 1심에서 3년형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2심에서 무죄로 바뀝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심 유죄에서 3년형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바뀌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 다 구제해주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이런 청와대 인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본인이 그때 민정수석으로서 민정수석실에 있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이 사건에 굉장히 연루가 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 사건들인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라인들 검사들은 이재명 정권에서 채용하면 안 된다, 영전하면 안 된다, 승진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또 월성 원전 얘기하고 있는데요. 월성 원전은 이게 지금 공무원들은 이제 무죄 확정된 게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1, 2, 30 내내 무죄로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월성 원전 폐기 관련돼서 문서를 삭제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업무 방해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무죄로 확정이 됐었는데 이 사람 말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백운규 이제 산자부 장관, 그 다음에 최이봉 그때 당시 산자 비서관 있죠. 그 다음에 정재훈 한수원 원장 이 세 사람 사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월성 원전에도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에 좀 관여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본인이 관련이 없었으면 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데 더군다나 이게 무슨 무죄가 나온 사건도 아니에요. 아직 1심 결론도 안 났는데 이렇게 지금 백운규 산자부 장관, 최이봉 비서관, 정재훈 한수 원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월성 원전 관련돼서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배제시켜라 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좀 센 청구서를 내밀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불편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본인들은 그러니까 이 조국 전 대표를 빨리 사면시켜주지 않으면은 내가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 아닌가 그런 추측도 들기도 합니다. 불편한 청구서를 받아들였군요. 네. 네. 근데 조국당 자체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조국당의 여러 가지 활동을 보면 입법이나 정책 부분에서 선명하게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고, 그렇죠. 거의 나온다면 조국 사면 복권 문제나 검찰청 폐지 정도 이런 정도만 주로 부각되고 다른 부분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두드러진 게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권한대행 체제가. 그렇죠. 2년 가까이 지금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 내부도 야 무슨 권한대행을 2년 가까이 하냐 이래서 비판도 있으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조국당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입니까? 우리 내재적 표현이라고 좀 써보죠. 네. 조국 당이 지금 1인 정당, 사실상 1인 정당으로 출발한 정당입니다. 네. 조국 대표 외에는 아무도 거기서 뭐 황운하 의원 정도만 뭐 이름이 알려지지 나머지는 전부 다 생명부지의 사람들이라고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의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1인 정당의 한계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 1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우리가 정체성이 뭐지? 이제 이런 붕괴가 시작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1인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검찰개혁이라는 선명한 카드였어요. 근데 이분이 확정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즉, 본인이 자녀 입시 비리의 당사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징역 2년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 입시 비리의 범죄자가 검찰개혁을 말한다는 게 명분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부재 중인 데다가 본인이 또 검찰 개혁을 말하기에는 본인이 이미 범죄자로 확정됐다. 더군다나 이제 입시 비리인으로 예, 참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참 또 배신감 느끼죠. 본인은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공자님 말씀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로는 이제 자녀 이제 경력 스펙을 가짜로 만들고 또는 이제 본인 사무실 직접 프린터로 출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이력도 아닙니까? 그걸로 아들 딸들이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또 의전을 가고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배신감이 매우 크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도 사실상 민주당과 대동소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전 존재 이유가 좀 퀘스천 마크가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별성이 없는 거죠. 차별성이 없는 것도 문제인 거고 또 조국 이제 대표가 들어가니까 전국 그 자리를 대체할 전국적인 인물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의 한계가 왔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거래를 해가지고 우리 후보 안 낼게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 대선 후보를 안 낸 게 저는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요 계산을 잘했어야 됩니다. 자기들 후보 내더라도요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길 것 같았으면 후보를 내는 게 나았었어요. 나아서 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 훨씬 더 이제 나중에 청구서를 요구하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후보조차 내지 않는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하,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조국 이제 어떤 그 감옥에 있는 조국에 대한 어떤 사면 이런 거를 거래로 해가지고 또 후보를 안 될 거냐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드는 거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 있는 당원들은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조국 혁신당의 어떤 정당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국 이제 전 대표가 감옥에 있는 거 사면을 위한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내재적 한계가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국 당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2030의 지지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요. 2030 청년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없으면요. 기반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허리를 받쳐주는 3040 세대 지지율 많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3040 지지율은 지금 민주당에 다 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래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2030도 있어야 되는데 2030 지지자가 거의 1%에 불과하다. 이제 저기 당의 어떤 존립 기반이 매우 약한 상태인 이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이 조국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그래도 진보당은 지난번에 김재현이를 후보로 냈다가 뭐 일종의 좀 후보 단일화 이런 했었죠. 식이라도 시도를 했는데 조국당은 미리 후보도 안 내고 엎드리는. 네. 그래서 저 정당은 대선 후보도 없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렇죠. 평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야, 그렇죠. 근데 정성호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네. 그간에 정성호 의원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때 출연해서 여러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뭐 조국 가족에 대해서도 비교적 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가혹하게 처벌을 받았다든가 형량이 뭐 좀 너무 많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면복권에 대해서도 사면복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때 진중권 교수가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영상이 많이 돌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정성호 어쨌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사면 문제나 복권 문제는 어쨌든 법무부에서 관장하니까 키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국 측에서 볼 때는 정성호 정도면 뭐 괜찮아 이렇게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평가가 어려워요? 아니 그 정성호 이제 후보자가 네. 사면 복권 얘기를 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민주당 조국 혁신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금 옥중에서 본인 사면 복권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패키지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송영길하고 뭐 조국 전 대표하고. 자, 근데 조국의 이제 한정돼서 얘기를 하면요. 일단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복권 가능성은 닫혀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자, 사면은요. 일단은 아까 말한 청구서를 이제 청구서를 제시했는데 지금 저 청구서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그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네. 지금 이번에 인사당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무위원들 장관들 19석 있거든요. 근데 지금 17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가량의 약 80%가 약 45% 정도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민수 후보를 포함하면 총 8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자리 또는 국무총리 자리에 앉힌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유일했던 피고인 겸 야당 대표 대선 주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고인 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대통령 후보를 끌고 오면서 대선 후보를 만들면서 저 의원들이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인사를 대선 주자로 내세워야 되는데 그걸 버텨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청구서를 나중에 줄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밀랄이 일어납니다. 밀랄이라고 누가 양심 고백을 할지도 모릅니다. 뭐 밀랄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밀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청구서를 빨리빨리 정산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정산해주고 빨리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거 나갈 이 경력용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빨리 내줘야 된다라고 해서 무려 8명이나 되는 그런 현역 국회의원들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조국도 마찬가지로 청구서 내민 거는 내 사면밖에 없을 거다. 본인은 뭐 장관을 할 수 없으니까 사면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외면하기 힘들 것이다. 다른 사람 청구서는 받아주면서 조국 청구서는 왜 안 받아주느냐. 이제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은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면 가능성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요 형을 몇 년 채워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형만 확정되면 바로 대통령 사면시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면은 좀 들어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고요. 다만 복권은 어렵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낸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한테 진 적 있어요. 예. 한번 이제 담양인가요? 거기서 조국 혁신당에서 당선이 됐었죠. 민주당이 졌습니다. 후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3번인가 4번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졌었어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만약에 수도권을 노리고 또는 이제 호남 이제 북부 쪽을 노리고 후보를 낸다 그러면은 이거 만만치 않은 이제 승리가 있을 수 있죠. 조국 혁신당의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또는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대표를 풀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사면을 시키되 복권을 시키지 않는 그런 절충적인 그런 이제 카드를 만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 고민한 게 이걸 겁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뭔가 순교자의 이미지를 혹시나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워서 자기가 희생됐다. 그래서 순교자의 어떤 반열에 올랐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느냐? 헌법자가 순교자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은 심지어 네. 하늘에 뭐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나요? 뭐 그리고 아버지를 얻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아버지. 민주당의 아버지고 뭐 신의 사자, 그치? 신의 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의 사자로서 사법 리스크를 뚫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알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순교자 신의 제2의 신의 사제가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조국당 문제 살펴봤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핵폐수 문제 지금 터졌습니다. 북한의 우려하는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들어왔다. 이게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됐고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임진강과 한강 수계로 지금 흘러들어서 수도권 식수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정부가 저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때 보여준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막 장애투쟁하고 단식투쟁하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핵패스라고 부르면서 공포 마케팅하고 막 그런 상황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정작 가장 가깝게 있는 지금 저 예산강을 흘러서 지금 서해로 흘러갔다는 것인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안 했어요. 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한다는 그 지휘자가 지금 어디로 갔나, 입을 왜 꼭 닫고 있나,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저자세 외교, 북한에 대한 저자세 외교의 첫 시험 무대에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친북적인 행보를 많이 했었고, 특히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친북 인사들 대거 전면 배치했죠. 특히 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징역형까지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G7에서요,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나고 돌아간 것 중 이유 중 하나가, 아니 저렇게 반미 행동을 했던 사람을 국무총리를 앉히고 또 미국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반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공산화 안 되게 막아준 게 누구 덕분입니까? 유엔군과 미군 덕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점령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반미 극혐오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쉐쉐하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 선대의 노력이라면서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추앙하고 존중하는 이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뭐라고 그러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좌파 선동가 이재명이라고 딱 워딩을 달았습니다. 워딩을 달아서 작년 12월에 전 세계 언론 보도로 타진을 했었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친북적이고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제 이재명 정권인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 처리수, 정확하게 말하면 오염 처리수입니다.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를 방류해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2의 태평양 전쟁, 뭐 3차 대전 얘기하면서 전 세계한테 뭐 아주 뭐 극악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 태평양에서, 그러니까 그 한반 이제 일본 열도에서 이제 오염 처리수를 방류를 하면요, 그게 태평양을 거쳐서 미국 먼저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인도양 거쳐서 돌아서 한반도까지 오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립니다. 한 2, 3년 걸립니다. 길게는 5년까지 걸리고요.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뭘 했느냐?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오염수에 젖은 물을 마신 물고기들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선전선동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먼저 그 도착하게 되는, 태평양 흘러서 미국에 먼저 도착하는 미국은 아무 소리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선전선동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서울 한강 시민들 식수에 섞일 수 있는 핵오염수, 저 북한에서 내보내는 게 저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일본 같으면 사실 기술 얘기이기 때문에 뭔가 행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처리했을 거면 뭔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또 네. 실제로 국제기구가 이제 그 물 분석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 삼중 수소가 안전 범위에 있다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북한에 저 내려보내는, 평사에서 내려보내는 우라늄 정류 했던 그 폐수들은요,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방사성이 폐수 처리 기술이 북한은 없어요 아직. 아예 네. 없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저거를 내려보내는 게 정말 제대로 처리하고 내려보내는 건지, 아니 그냥 방류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 그거예요. 처리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알 수 없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북한한테 그 말을 하면 돼요. 너네 방류하고 있는 게 위생이 확인되는데, 야, 이 오염수가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처리는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고 그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에서 이럴 겁니까? 야, 너네 사정이고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할 겁니까? 아니면 방문 이제 기술자가 올라와서 이제 오염 처리수를 이제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열어줄 의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건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걸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저렇게 내려가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서해 쪽이 조수 간만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한강하고 아까 말한 이제 임진강하고 수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흘러 들어왔다가 조수 간만 때문에 한강으로 다시 거꾸로 역류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법 중상류까지 한강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식수로 이용된다면은 서울 시민들에게 방사능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한다. 지금 서울에서 뭘 하고 있죠?
아리수라 해가지고요 한강 식수 처리한 걸 지금 실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한강 아리수 그 물 마실 수 있습니까? 한강 그 르네상스 사업했던 한강 고수분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편의점은 아리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 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기도 하고. 근데 그 아리수를 우리가 지금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까? 저 오염 처리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권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이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우리 남한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건데도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네네. 정부가 지금 나서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 오염 처리수를 처리할 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 뭐 이재명 당대표 포함해서 막 대거 들고 일어나서 마치 나라가 금방 망하고 수산물이 금방 오염돼 가지고 죽을 것처럼 막 해대고 MBC, JTBC 막 융단 폭격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부도 입을 꽉 닫고 있고 MBC, JTBC 좌파 매체 입을 딱 닫고 있고 주류 매체들, 레거시 미디어들 다 입을 닫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가 책임을 지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정부도 조사를 해야 되고 IAEA 같은 국제 사찰 기구들이 나서서 조사를 하도록 또는 공동조사단을 꾸리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의 핵 폐수 문제나 중국의 지금 중국으로 볼 때는 동쪽 이 동해안 지역의 원전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핵폐수 문제도 계속 또 온라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본질적으로 그러면 김정은을 의식하고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을 새롭게 지금 뭔가 만들어야겠는데 그게 파탄 날까 봐 입을 닫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도 5년 동안 얘기 안 할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네. 북한의 핵 문제, 그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 북한이 싫어하니까. 싫어하게 얘기 안 한다. 자, 우리가 국민이 세금으로요. 이제 이재명 정권을 이제 정권에 있는 이제 관료들라든가 이제 국무위원 또 대통령까지 세금을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받고 있으면서 북한은 이롭게 하는 행동한다 그러면 그 세금 우리가 내야 됩니까? 굉장히 지금 이게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지금 통일부 장관이 누구를 앉히려고 합니까? 정동영 지금 의원을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종석 이제 후보는 지금 국정원장으로 지금 갔고요. 그다음에 김민수 후보는 국무총리로 이제 후보가 되고 이제 갈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친북 인사들을 통일부에 앉혔다. 정동영 의원은요 아마도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 되고 나면은 바로 김정은과 만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만나서 이제 퍼주기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지사라서 우리가 다 못 퍼줘서 미안하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너네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다. 왜? 의석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다 통과돼. 말만 해라고 하면서 평화, 가짜 평화 유화 제스처를 또 취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뭐냐? 바로 평화 모드를 만들었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또 밀어붙이는 박선호 의원이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종석 국정원장은 뭡니까? 지금 김일성과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친일 청산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 정부는 친일 청산에 소극적이었고 저쪽 북한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 나라의 정당성은 사실 북한이 더 강하다라는 게 이종석 후보자가 박사학위 쓴 논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친북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꾸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당분간은 북한 관련된 핵 문제, 인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도 뻥끗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입도 뻥끗 안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핵 폐수의 영향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협과 위험에 닥쳐도 이재명 입도 뻥끗 안 할 것이다. 뭐 그 장면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짧게 네네. 한 상황만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배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국민 청문회, 국민의힘에서 개최한 김민석 후보에 대한 국민 청문회. 야.
18폭인가요? 네, 예. 18폭이네요. 예. 아마 이제 저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저 김민석과 관련해서 전세보증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 장면 일단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배추가 이제 18포기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자, 일단 배추, 자, 금배추라고 이제 뭐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 이게 거짓말이죠. 배추 뭐 투자해서 수익 얻다 일단 거짓말입니다. 예. 자, 판결문에 이제 강신성 씨입니다. 예. 저 어떻게 하다 이제 배추 얘기 나왔냐면 강신성 씨한테 전세금을 빼가지고 배추에 투자도록 맡겼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동안 배추 투자한 게 수익이 잘 나서 매월 450만 원, 총 2억 5천만 원 받았다는 게 지금 김민수 후보자의 주장의 이제 핵심 요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 지난번 재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유죄 확정을 받았었는데 그때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배추에 투자해서 받은 수익금이라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가 그때 변론을 했겠죠. 하지만 그 재판 도중에 단 한마디도 배추에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신성 씨도요, 본인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왜 돈을 줬느냐 했을 때 배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둘 다 저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면요, 배추에 대한 투자금을 줬다 그러면 본인도 처벌 안 받고 강신성 씨도 둘 다 처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1심, 2심, 3심 내내 배추 얘기 없다가 유죄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이죠? 지금 와서 저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열받은 거죠. 배추가 18포기, 뭐 18포기인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저 배추 18포기의 의미를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 했다는 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원금도 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말이 안 되죠. 워렌 버핏도 진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억이 넘습니다. 예, 3억이 넘어서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배추 투자가 되는 건데 저런 게 참 말이 안 돼서 내가 투자의 황당합니다. 규제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또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 얘기도 말이 안 되죠. 오피스텔도 본인이 뭐 그 강신성 씨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왜 주소지로 등록했느냐 했더니 뭐 우편물 수령하기 위한 주소지 등록이었다. 그러면 그때 어디 있었냐? 미국에 있었다라고 이제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때 국내에 있었습니다. 대선 나온다고 대선 이제 경선에 참여했었고 총선도 뛰었었지요. 자, 국내에 있었다는 거 일단 거짓말이고요. 해외에 있었다는 건 일단 거짓말이고요. 또 하나 저 오피스텔이 범행 장소였었지요. 저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20차례에 걸쳐서 총 7억 원을 받은 현장이 바로 저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우편물 이제 수령을 위한 주소지가 아니라 범행 현장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김민수 후보가 아예 살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사무실을 썼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입만 열면 전부 다 거짓말로 해명하고 있다. 저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당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러브보고로 시작을 했죠. 네네. 저 인천 계양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고통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나 그분들이 상처를 줬다면 죄송스럽게 합니다. 인천 계양의 러브버거도 좀 하루빨리 좀 적절한 방제가 이루어져서 러브버거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러브버거, 조국당 문제 그리고 김민석 문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